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트랜스퍼, ET라고도 하죠.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2025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 기업이 내세우는 높은 배당, 정확히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 분배금 수익률이 투자 관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기회일지 아니면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ET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배금 지급 기준은 뭔지, 미래 성장 전략이나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리스크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ET의 투자 가치를 좀 더 균형 있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에너지 트랜스퍼가 정확히 무엇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미드스트림 에너지 기업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그 미드스트림이라는 말이요. 에너지 산업 전체 흐름에서 딱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나 천연가스, NGL 같은 자원을 땅에서 캐내는 게 업스트림, 이걸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게 다운스트림이라면요. 미드스트림은 그 사이에서 이런 자원들을 운반하고 저장하고 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트랜스포는 특히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주력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가스 처리 시설이나 원유 저장 터미널, LNG 수출 시설 같은 다양한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회사 수입원이 에너지 가격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파이프라인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 이게 핵심 수입원입니다. 수수료요? 네, 대부분 또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요. 뭐랄까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느냐, 여기에 따라 돈을 버는 구조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가나 가스 가격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이다. 네. 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이게 변동성 큰 그 원자재 생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드스트림, 특히 ET 같은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미국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퍼미안 분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물동량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지나다니는 길, 그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처럼요. 그래서 유가 변동성에서는 좀 자유롭고 수입이 안정적이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기반이라면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배당, 분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일반 주식 배당하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들은 순이익,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배당금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MLP, 이 주요 합자 회사 구조의 기업들은요, EPS보다는 분배 가능 현금 흐름, 영어로는 DCF라고 하죠. 이 DCF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DCF요. 네. 왜냐하면 ET처럼 거대한 설비 자산을 많이 가진 인프라 기업들은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아주 크게 잡히거든요. 이게 장부상 이익, 즉 EPS를 낮추는 요인이 돼요.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상의 비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DCF는 그런 회계적인 요소를 좀 걷어내고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유지 보수나 운용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만 빼고 정말로 투자자들,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진짜 현금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MLP 투자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기준이군요. 그렇죠. 에너지 트랜스퍼는 과거 기록을 보면 2020년에 그 팬데믹 때문에 유가가 막 폭락했던 아주 이례적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분배금을 한 번 줄였던 걸 빼고는요. 이 DCF가 실제로 지급하는 분배금 총액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건전한 커버리지 비율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커버리지 비율요? 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자들한테 돈 나눠주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뜻이에요.
최근에는 팬데믹 때 줄였던 분배금을 다시 예전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추세고요. 지금은 대략 한 1.5배에서 1.7배 사이. 그러니까 분배금 주고도 한 50%에서 70% 정도 현금이 남는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1.5배에서 1.7배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분배하고 남은 현금은 주로 빚 갚는 데 쓰거나 아니면 좀 이따 말씀드릴 새로운 성장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팬데믹 때 한번 삭감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벌어들인 돈으로 분배금 주고도 넉넉하게 남겨왔고 최근엔 다시 늘리고 있다. 커버리지 비율이 1배를 훨씬 넘는다는 건 확실히 안정성 면에서는 좋아 보이네요. 근데 그 팬데믹 때 삭감했던 경험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명 과거의 삭감 이력은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정말 전례 없던 팬데믹으로 수요가 확 줄고 심지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극단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경영진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지키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E&T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리지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분배금을 다시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성장 프로젝트들이 잘 마무리돼서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난다면 과거 같은 진짜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분배금 안정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물론 100% 보장은 없겠지만요. 회사의 재무정책 방향이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현재 재무관리 방향이나 현금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는 신뢰를 가져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역시 장기 투자를 보려면 성장 가능성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지금 꽤 큰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그 브랜슨 라인이라는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짓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NGL, 즉 천연가스액 수출을 위한 NGL 플렉스포트라는 시설을 확장하는 이건 국제적인 프로젝트죠. 이것도 진행 중이고요. 네덜란드까지요? 네. 그리고 여전히 생산량이 많은 퍼미안 분지에서 천연가스 처리 용량이나 원유, NGL 운송 능력을 더 늘리는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프로젝트들이 대략 한 2027년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돼서 상업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7년요? 네. 물론 이런 성장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딱 완공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늘어난 처리 용량이나 효율성 개선 덕분에 더 많은 수수료 수입, 즉 더 많은 현금 흐름, DCF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현금 흐름은 또다시 분배금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키우고 주주 환원을 늘리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최근에 AI 열풍이다 뭐다 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네, 전력 수요가 엄청나죠. 맞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천연가스 발전 수요를 늘릴 수 있고 결국 ET가 다루는 천연가스나 NGL 같은 에너지 자원의 운송, 처리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거시환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설 확장까지 꽤 구체적인 성장 동력들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종종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비용이 더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현금 흐름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십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항상 그 실행 위험, 엑시큐션 리스크라는 게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인허가가 늦어진다던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던가 시공사 문제가 생긴다던가 변수는 많죠. 에너지 트랜스퍼도 과거에 일부 프로젝트에서 소송이나 지연을 겪었던 적이 있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분기마다 내놓는 실적 보고나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통해서 각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잘 쓰이고 있는지, 예상 완공 시점은 그대로인지 이런 걸 아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과거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은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해봐야겠죠. 현재로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계획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성장 투자를 잘 뒷받침하고 또 아까 말한 분배금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엔 재무 상태가 튼튼해야 할 텐데요. 에너지 트랜스퍼의 부채 수준은 어떻습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재무 안정성 관리에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큰 빚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만기 시점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변동하는 위험을 줄이려고 고정금리 부채랑 변동금리 부채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필요하면 금리 수합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했지요. 네, 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요. 회사의 실질적인 빚 부담을 보여주는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자입금, 그러니까 총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진짜 빚을요. EBITDA라고 하는 현금 창출 능력 지표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회사가 버는 이익에 비해서 빚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거든요. 이게 앞으로 회사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돈 빌릴 때 더 낮은 비용, 즉 낮은 이자율로 조달할 수 있게 만들죠. 네. 이렇게 아낀 이자 비용은 또 현금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분배금 지급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레버리지 비율이 꾸준히 내려오면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개선은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그 절대적인 부채 규모 자체가 여전히 크다면요. 만약에 예상 못하게 금리가 확 오르거나 신용시장이 갑자기 얼어붙는 상황이 오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른 산업에 비하면 부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위기 상황에 대한 완충 장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날카로우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미드스트림 산업이 보통 다른 산업보다 자본 집약적이고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 급등이나 신용 경색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에너지 트랜스퍼가 레버리지를 낮추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크니까 이자 비용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를 분산하거나 고정금리 비중을 조절하는 등으로 그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사업 모델하고 높은 수준의 DCF 커버리지 비율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자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여력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아주 길어지거나 그 폭이 너무 크면 신규 투자나 분배금 증가 속도에는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금리 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은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MLP 구조 때문에 세금 문제가 특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MLP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낯설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일 수 있어요. MLP는 법적으로 보면 주식회사가 아니고 파트너십, 즉 합자회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주주가 아니라 파트너로 취급됩니다. 회사에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이 거의 그대로 파트너한테 이전되는 구조예요. 이것 때문에 매년 K1이라는 세금 보고 서류를 받게 됩니다. K1이요? 네.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 투자하면 받는 배당소득 명세서 폼 019-DIV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K1 서류에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 감가상각, 여러 공제 항목 같은 정보가 다 담겨 있고 이걸 기초로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꽤 복잡해요. 복잡하군요. 네. 특히 중요한 게 투자자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다른 투자 상황, 그리고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나 신고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해외 투자자, 한국 거주 투자자 같은 경우엔 미국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이게 보통 분배금에 대해 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하고 세금 환급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 해외 투자자는 더 복잡하군요. 그렇죠. 또 미국 내 투자자라고 해도 IRA 같은 세금 우대 은퇴 계좌에서 MLP를 직접 투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 UBTI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생하면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LP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투자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세금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충분히 알아보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냥 고배당이라는 점만 보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예상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K1 서류 처리, 국가별 세율, 심지어 계좌 종류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니. 이건 정말 주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필수 확인사항이네요. 투자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럼 시급 문제 말고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째는 아까 잠깐 나왔던 규제하고 인허가 관련 위험입니다. 특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깔거나 기존 라인 용도를 바꾸려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여러 환경 규제,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환경단체 같은 곳에 반대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소송 위험이요? 네, 그럼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죠. 둘째는 아까 얘기했던 금리 및 신용시장 위험입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거나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 부채 많은 ET 같은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거나 아예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건 당연히 미래 성장 투자나 분배금 증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셋째는 원자재 가격이나 시황 위험입니다. 물론 ET 주수입원은 수수료 기반이라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은 적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유가나 가스 가격이 아주 오랫동안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셰일오일 가스 생산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된다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새 파이프라인 건설 수요가 줄거나 기존 시설 이용 계약 갱신할 때 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운송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ET가 다른 회사랑 합병하거나 소유 구조, 즉 지배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면요. 기존의 분배 정책이 새로운 경영진 판단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규제, 금리, 시황, 그리고 혹시 모를 기업 구조 변화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위험 요인을 봐야 하는군요. 특히 규제나 금리 같은 건 기업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그 안정적인 분배금 흐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규제 변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 건설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강해지면 ET 같은 전통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고금리 환경은 높은 부채를 가진 기업에게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분배금 인상 여력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나 정책 동향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긍정적인 면들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에너지 트랜스퍼의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매력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미 위험이 다 반영된 가격일까요? 현재 에너지 트랜스퍼의 주가 대비 연간 분배금 비율, 그러니까 분배 수익률은요, 과거 장기 평균이나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률이 높다. 네.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이 MLP 구조의 복잡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들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앞으로 회사가 연간 한 3%에서 5% 정도 분배금 성장을 꾸준히 해내고 투자자가 받은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면요. 현재의 높은 초기 수익률하고 합쳐져서 중장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총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성장과 재투자를 고려하면요. 네. 특히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계속 좋아지고 지금 진행 중인 여러 성장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실제 현금 흐름 증가로 이어진다면 시장에서 받고 있는 약간 낮은 평가, 낮은 PDSF 배수 같은 게 재조정될 가능성, 즉 주가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올라갈, 리레이팅될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래에 대한 전망이고 실제 결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높은 분배 수익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성장 프로젝트까지. 이걸 다 고려하면 확실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길게 얘기 나눈 것처럼 MLP라는 독특한 구조에서 오는 그 복잡한 세금 문제, 그리고 금리 변동,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에너지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외부 환경 리스크 요인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도 그렇고 투자를 한 후에도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걸 통해서 DCF 커버리지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부채 수준은 계속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신규 프로젝트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에너지 트랜스퍼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다른 에너지 관련 자산이나 혹은 에너지 섹터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들과 함께 담아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고려하는 게 현명하고요. 분산 투자. 네. 네, 매수 시점도 한 번에 딱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나 원유 운송 인프라에 깊이 기반을 둔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시대적 변화가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미래를 내다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